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디퓨전 오브 트리트먼트가 인터널 밸리디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해당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호선 스타디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가서 클릭해 보시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스타디는요, 공장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선 연구는 1924년에 실행된 연구예요. 공장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에는요, 1920년대 막 이럴 적에는요, 그죠? 이때는 매스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모바일 인터넷 이런 거와 비슷하게 라디오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로 급성장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산업이 막 부흥을 했는데, 이 호선 연구라는 거는 그런 라디오 혹은 텔레폰, 전화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관한 연구를 당시에 미국 과학기술원에 펀드를 받아서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이 회사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찌감치 1926년인가에 막혔어요. 이게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가 안 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해석을 못 하겠다 해서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맡아서 해서 해석도 해주고 공장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다오 해서 일단의 학자들이 이리로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들 엘톤 메이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프리츠 로슬리스버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선생님이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두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 공장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문서에 적어놨는데 1869년에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겔이라는 사람과 바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처음 공장 이름이, 회사 이름이요, 겔과 바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화 관련 산업의 서플라이어로, 그러니까 공급회사로, 부품 공급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웨스턴 일렉트릭 매뉴팩처링 컴퍼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871년인가 2년에 바꿨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산업이 성장 추세니까 매출 성과가 계속 내다가 1881년에, 그죠? 10년이 좀 넘은 기간이죠. 그죠? 이때 당시 전화회사로는 가장 큰 회사였던 아메리칸 벨 텔레폰 컴퍼니라는 회사에 구입을 당했어요. 그죠? 머지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메리칸 벨 텔레폰 컴퍼니는 여러분들 전화기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알렉산더 벨이 만들었죠. 그죠? 그 바로 벨이 만든 회사입니다. 벨이 돈이 없으니까,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장인하고 같이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회사가 AT&T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3년인가 5년 쯤 뒤에 장인이랑 같이 이름이 다른 회사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 다른 회사가 뭐였냐면 아메리칸 뭐였냐면은 텔레폰 앤 텔레그램 혹은 텔레그램 앤 텔레폰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AT&T를 따서 AT&T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중에 알려졌죠. 그죠? 요거는 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미국 전역에
전화 산업을 독점하던 회사였어요. AT&T라는 회사가 독점하던 회사였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아메리칸 벨 컴퍼니는 1877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885년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꽤 됐네요. 8년 후인가에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램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AT&T 해서 이 회사가 아까 이 회사를 흡수 통합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을 텔레폰 회사로 이렇게 독점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들 자유 경쟁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독점입니다. 그래서 독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미국이 반독점법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강제로 쪼갭니다.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삼성 그리고 현대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 회사 그 회사가 그 나라에 거의 독점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AT&T 문서에 링크 걸어놓은 걸 보면은 이게 영국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미국 교육방송에서 만들었는지 The Man Who Built America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 집에 TV가 있으면, 요새 TV 없는 집이 너무 많죠, 그죠? 집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방영하는지 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무슨 영화 저리 가랍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미국의 산업화가 되면서 말이에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진행되면서 4개의 큰 독점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독점 기업의 사주들이 미국 역사상 지금 빌 게이츠가 부자라 그러죠. 근데 환전을 해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돈 액수를 비교해 보면은 빌 게이츠 저리 가라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4사람이 코렐리우스 반더빌트라는 사람이었었고, 두 번째 사람이 존 디 락커펠러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가 JP 모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 중에 여러분들 JP 모간은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JP 모간이라는 회사 있죠. 그리고 미국 은행 중에 체이스 뱅크 있죠. 이게 JP 모간 거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많이 알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회사 이름들은 뉴욕 센트럴 레일로드, 그래서 철도. 락커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그래서 뭐죠? 석유.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카네기 스틸 컴퍼니, 그래서 제철소, 철강. 그죠? JP 모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해서 금융. 이렇게 4 분야의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엄청난 독점을 해가지고요. 가령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같은 그 석유 회사가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으면 석유 값을 가령 막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막 내려깎아서 회사가 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망하면은 다시 값을 올립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네기 스틸 컴퍼니도 철강을 독점해서 납품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요. 그죠? JP 모간도 금융으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이 4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강대한 미국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부를 이루고 있었을 적에 미국 민주당도 아니고요, 공화당에 한 대통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선대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엉겁결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된 이유도 여기 있는 4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약간 성격이 이상하다, 성질이 이상하다 해서 미국 정당에 로비를 하면서 힘을 써서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되도록 만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은 타이틀이 휘황찬란한 반면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행정부를 이끈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곧장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독점 기업 4개를 차례대로 깨버립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깨버립니다. 여기 JP 모간 이런 회사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법정에서 거의 막 그냥 흥분해갖고 한 얘기가, 내가 평생 한 거라고는 미국에서 직장 창출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럭커펠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여러 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강제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게 미국의 석유 회사였는데 지금은 많이 쪼개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놀러 가시면 이렇게 휘발유 회사들 있죠. 그죠? 그래서 가솔린 파는데 그 회사들 이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다 이때 쪼개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JP 모간도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 이름이 여기 티에도르 루즈벨트란 대통령이요. 줄여서 테디 루즈벨트, 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사냥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인데도 독점을 왜 실행했냐면은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데도 독점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힘이 막강하지는 않는다고 믿었어요. 오히려 막강해야 되는 사람은 선거로 투표돼서 나온 사람이 막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테디 루즈벨트가 한 일은 이 회사들을 다 쪼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되게 이거 아이러니인데,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회사들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죠. 그죠? 그래서 몇십 배 더 부자가 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에 반하면은 아무리 큰 회사라도 쪼개버리고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현대 같은 자동차 회사가 하나가 있고 외국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미국은 왜 일본이랑 전쟁도 하고 나서 토요타 자동차도 들어오고 혼다도 들어오고 닛산도 들어오고 그리고 유럽 차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4배로 두지 그러는데, 미국 경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미국은 이렇게 해요.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들어올 요건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느 시장에서건 자동차 부품을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납품을 할 것. 그리고 차를 만들면은 그 자동차 부품이 수십 년간 혹시 단종이 되더라도 수십 년 동안은 그 부품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은 수출에 제약이 오고, 그리고 수입에 제약이 오고, 영원히 이렇게 퇴출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그냥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일본 자동차 고쳐서 파는 사람, 부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 부품 유통해서 파는 사람, 그리고 일본 자동차 혹시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거기 공장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저날은 벨도 없나?
저기 보면은 뭐 다른 나라 일본도 막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도 막 봤는데 그래갖고 될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가요. 우리나라 부품은 보통 시장에 월마트가 아니라 이마트나 이런 데 안 팔죠. 그죠? 그리고 오토파트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시장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현대가 독점을 하니까 음으로 양으로 이 부품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동차를 몰 적에 오일을 10만 원씩 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1쿼터짜리 오일 병을 4개, 5개 사면은 자동차 하나 갈잖아요. 그죠? 근데 쿼터짜리 그 오일 하나에 2불 50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한 15불이면은 자기가 갑니다. 남 안 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그런 시장이 생겨서 오토파트 이런 시장이 생겨서 거기서 일하는 것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화당에 해당되는 보수적인 정당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민주당 사람들이야. 다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배불리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결속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단들 그리고 무슨 현대 자동차 깨는 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삼성 말로는 막 뭐라 그러는데 독점 그대로 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들이 그런 점들이죠. 현대자동차 미국에 돈 많이 써요. 여러분들 부품들 납품해서 여기저기 다 그거 해야 되죠. 그리고 레몬법이 있어서 자동차 좀 틀리면은 물어달라 그러면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물어주죠. 그죠? 배째라 그러고 고소하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미국에는 레몬법을 해서 자동차 나쁜 거 팔면은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는 경제 제도란 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AT&T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980년, 81년에요. 그죠? 그 큰 회사가 우장창 이렇게 여기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의 회사 그죠? 거기다가 AT&T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10개 회사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벨 아틀란틱, 벨 사우스, 그 다음에 US 웨스트 이런 회사들이 전업 회사로 신흥 회사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은 고용인을 두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난다 그래서 AT&T가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근데 선생님이 AT&T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우리 미디어학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T&T라는 회사가 독점하면서 부를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뉴저지 주에 이렇게 만들었던 벨 리서치 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화나 혹은 통신 관련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연구를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을 하면요. 그러면은 OS를 지들이 만들어서 쓰던 거를 나중에 상품화해서 판 게 유닉스입니다. 그래서 유닉스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 비싼 그 유닉스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그걸 기능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리눅스 그죠? 오픈소스 유닉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미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돌리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만들면은 사람이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쓰는데 당시에 무슨 포트란이니 파스칼이니 이런 언어가 막 있을 적에 C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처음 쓴 그런 랩이 여기 벨 리서치 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중에
요새 수업이 줄어서 그런데 테크놀로지하고 관련돼 갖고 이 동쪽에 뉴저지에 있는 벨 리서치 랩이 그랬는데 반대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서쪽에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록스라는 회사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복사기 회사 있잖아요, 그죠? 그 복사기 회사에서 그 연구소를 이쪽에 이렇게 뒀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연구소에서 나온 테크놀로지로 나중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 가서 컴퓨터를 키보드로 안 하고 마우스로 하네.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실제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현을 해서 만들어서 판 게 애플사의 맥킨토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레이저 프린터라는 테크놀로지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알렸고, 근데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왜 그런데 많이 안 알려졌냐? 이런 테크놀로지에 특허라든지 이런 걸 건 게 없어요. 다 그냥 이 랩에서 자기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지금 수업처럼 다른 얘기를 길게 하는데 아무튼 이 AT&T라는 회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를 사서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아무튼 그 당시에 생산성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T&T도 전화 회사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도 전화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때는 생산성, 공장에서 노동 가치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일러리즘이나 뭐 이런 이야기 요새는 여러분들 모르죠, 그죠? 이런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 소개가 되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유명해서 많이 들어서 알죠, 그죠? 이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이때 유명한 거예요. 뭐 생산성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 회사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일임을 하고 일단의 연구자들을 끌어들였는데 그게 일루미네이션 익스페리멘트라는 겁니다. 뭐냐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조도를, 그러니까 빛의 밝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절을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빛을 밝게 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빛을 밝게 하면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랬는데 빛을 어둡게 해도 생산성이 또 높은 거예요. 반대로 해도. 그리고 그냥 둬도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들을 이렇게 연구자들을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여기 엘튼 메이어라는 사람, 그리고 프리츠 로슬리스버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튼 메이어는요, 여러분들 훗날 사회학 분야에서 요새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 사회 연결망 분석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엘튼 메이어는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고 호주의 연구자였고 교수였어요. 그죠? 호주의 심리학자고 사회 조직학, 오가니제이셔널 스타디 그 연구자였어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퀸슬랜드라는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였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버니아로 동쪽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가 하버드대로 이렇게 옮긴 거죠. 거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로 옮겨서 인더스트리얼 리서치라는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후학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이 후학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쪽에 많이 알려진 학자들로 유명해집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 여러분들 바로 밑에 그 제자는 아니지만은 The Strength of Weak Ties로 널리 알려진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연결망 연구로 활동적인
캐나다의 교수 있습니다. 베리 웰만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로 아직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메이어가 그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자신만의 연구를 그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요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릴레이라고 하는 부속품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부속품을 꺼내서 이렇게 만드는 요 워크 그룹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룹 페이 인센티브 그래서 5명씩 짝지어서 5명의 향상성을 바탕으로 해서 페이를 주기로, 성과급을 지급해 주기로, 일하는 시간을 주말 포함도 하고 주중을 포함도 하고, 그리고 뭐 4시까지 일하는 그룹도 있고 뭐 5시까지 일하는 그룹도 있고 6시까지 일하는 그룹도 두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자율휴식 선언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2번의 5분 휴식을 자기가 그냥 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됐고, 그 다음에 회사 제공 식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별을 둬서 그룹을 지어 봤는데도 생산성이나 일하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목 효과, 이 주목 효과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앞쪽에 그죠? 여기에 뭐였죠? 그 이문서죠. 그죠? 여기에 디퓨전 오브 트리트먼트, 이 효과였던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이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선 이펙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엘튼 메이어는요, 이거를 연구를 이 사람들 걸 맡아서 그냥 1년을 한 게 아니라 한 5년인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연구는 어떤 연구였냐면은 이 그 뱅크 와이어링을 하는, 그러니까 그 배선을 연결하는 요 배선 있죠. 그죠? 요 연결하는 요 워크 유닛에 있죠. 그죠? 이 그룹에 여기에서 공장 직원들끼리의 그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자가 C라는 여자랑 친구면은 줄을 긋는다든지 도식화를 해가지고 워크 그룹, 어느 조직에서, 오가니제이션에서 워크 그룹에서 사회적인 릴레이션이, 소셜 릴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연구를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정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옆으로 셌는데 이게 그 호선 스터디의 요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기 그 인터널 밸리디티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 여기 디퓨전 오브 트리트먼트, 반응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호선 스터디에서 나왔던 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그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